우리가 보는 차트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모두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각각의 점은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했던 기록이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롱을 잡은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가격이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내려버려서 죽을 맛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다시 이 가격까지만 오면 바로 팔고 탈출해야지. 그러면 가격이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코인을 팔 겁니다. 그렇게 파는 코인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상승했다가도 다시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저항 구간입니다.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자리. 왜?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다시 올라오면 무조건 손절치고 나간다 는 사람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올라와도 힘을 못 쓰고 가격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저항 구간이 있으면 반대로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지지 구간도 있겠죠. 지지 구간이 생기는 원리는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야, 이건 고점이야 하고 숏을 잡았는데 그대로 올라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겠죠.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아, 다행이다, 본절이다 하면서 던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기고 가격이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구간은 과거에 잘못 들어간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반작용의 구간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방향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게 사람들이 지지선을 긋는다, 저항선을 긋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지와 저항을 선으로 긋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사람은 단 한 지점에서만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범위만큼 그 가격에도 범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딱 그 지점이 와야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구간에 진입하면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아니라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영원할까요? 자, 아니죠. 이 구간이 많이 터치되면 터치될수록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면 탈출할 사람은 이미 탈출하고 기다릴 사람은 없어지고 결국엔 그 자리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유리컵에 금이 갔을 때 한두 번 두드리면 괜찮지만 반복하면 결국엔 깨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구간이 깨지면 구간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깨지고 나면 그 구간은 다음 파동의 저항 구간이 되고 저항 구간이 깨지고 나면 그 구간은 다음 파동의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예를 들어 가격이 저항 구간에 계속 닿았다가 떨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또 이 구간에 닿으면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숏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구간이 약해져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리게 되고 아까 지지 구간이랑 똑같이 가격이 다시 그까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내려오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반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제 응용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또 하나의 무기, 추세선입니다. 지지 저항이 수평이라면 추세선은 기울어진 지지와 저항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 또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인데요. 하지만 추세선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지 구간, 저항 구간처럼 심리의 흐름을 읽는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대각선이 될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딱 한 지점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본절까지 기다리고 나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절이 다가오면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기다리기 힘들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면 탈출하는지에 대한 임의의 지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 왔을 때 탈출을 해서 다시 반등이 왔으니까 다음 구간에서도 비슷하게 이 각도대로 반등이 오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추세선은 편의상 선으로 긋지만 이것도 당연히 구간으로 인식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임의의 각도를 유추한 선이다 보니 지지 구간, 저항 구간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똑같이 추세선도 많이 터치가 되면 뚫립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시장에서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거에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터치에서는 좋다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두 번째 터치에서는 좀 버티다가 정리하고 세 번째 터치에서는 이번엔 안 속는다고 하면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 추세선은 뚫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지 저항과 추세선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세선과 지지 저항 구간이 겹칠 때를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면 승률이 높아지는데요. 우선 이 추세선을 그을 때는 캔들의 몸통과 몸통을 이어서 그을 수도 있고요. 또는 캔들의 꼬리와 꼬리를 이어서 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는 꼬리끼리 이어서 추세선을 긋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 차트에서 꼬리 부분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런 식의 추세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에 지지 구간이 걸려있죠. 그럼 이 지지 구간에 들어오면서 추세선에 닿는다면 반등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확신이 있다면 손절 라인을 길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애매한데 한번 해보고 싶다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이 깨졌을 때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데요.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추세선이 깨진
깨진 진짜 돌파이거나 아니면 깨지는 척 했다가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가짜 돌파이거나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얼마나 큰 캔들로 이 추세선을 뚫었냐는 거예요. 작은 캔들로 깨짝깨짝 추세선을 돌파하는 건 사실상 돌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캔들로 돌파를 했다고 해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큰 캔들로 돌파를 한 다음에 좀 더 기다려서 바로 직전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을 뚫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뚫는 걸 확인하고 그때 타점을 잡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직전 지지나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해서 가짜 돌파로 보인다면 다시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고요.